남편이랑 결혼한 지는 1년 차인데요. 지금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시댁의 막말과 남편의 욕심 때문이에요. 사실 남편만 멀쩡했어도 참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교를 졸업하고 가구 회사의 마케팅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업사원이던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장에 나가는 일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 저를 용케 기억하고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커피 한잔 하던 게 데이트가 되고 연인 사이까지 되었습니다. 연애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농담 반 진담 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네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남편은 여동생 2명이 있는 장남이었어요. 남편이 20대일 때 부모님 2분 다 차례로 돌아가셨고 아직 미혼인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남편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데이트 때 종종 남편이 보였던 알뜰하고 계산적인 모습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모습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남자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뼈저리게 후회가 됩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는 대학가에서 20년째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보험금으로 시작한 장사였어요. 다행히 맛도 좋고 양도 많다며 푸짐한 인심으로 소문이 나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손님들 대부분은 수험 생활을 하는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외상을 거듭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외상으로라도 손님들에게 밥을 주는 이유는 내 집에 온 손님 배고르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훗날 몇몇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한 후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오기도 하고 가끔 후원금이나 쌀도 보내오더라고요. 그런 친정 어머니에게 불행한 사건이 터진 건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참 바쁜 식사 시간이 지나고 한숨 돌리시며 가게에 앉아 지인분과 통화를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 도로에서 미친 듯한 속도의 자가용 한 대가 저희 어머니 가게로 돌진해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손님이 없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큰 부상을 입으셔서 한동안 입원 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사고로 인해 가게도 다 망가졌고요. 더 이상 가게 일을 하기는 무리였기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서운함을 표현했고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저희 가족도 엄청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속상해했고요. 몇 달의 시간이 지난 후 친정 어머니는 인근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빵을 구워가기도 하고 과자를 사가기도 하셨어요. 날씨가 좋을 땐 김밥이나 유부초밥 같은 식사를 준비해 가시기도 했고요. 친정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한 제가 제발 무리하지 말라고 말려도 친정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친정 어머니를 남편은 몹시 불만족스러워했어요. 남편은 수익이 날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감사를 표할 능력도 안 되는데 뭐하러 가서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시냐며 친정 어머니의 봉사활동을 말리려고 들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아들한테 타이레드 사위인 제 남편에게 수지타산에 안 맞아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며 남편에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지극히 맞는 말 아닌가요? 남편은 자기가 장모님한테 한 말은 생각지도 않고 장모님이 자기한테 잔소리한다고 그걸로만 뚱해 있곤 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제가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닙니다. 처음 이혼을 생각하게 된 건 신우들 때문이에요. 20대 중반과 초반인 두 신우는 저희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 떨어져 삽니다. 게다가 얼마 전 제가 이직 준비를 위해 회사를 관뒀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시로 저희 집에 드나들어요.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사는 집보다 저희 집이 커서 편하다고요. 와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해다 주신 반찬도 가져가고 가끔 제 옷도 빌려갑니다. 그런 거는 그냥 여동생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비운 지 오래예요. 제가 느끼는 신우들의 진짜 문제는 말이 많아요.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이웃 누구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신우들에게는 수다거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기도 하고 아무튼 입이 문제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러다 사고 친다고 남편한테 좀 뭐라고 하라고 해도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고 남편은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고를 저에게 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신우들이 저희 집에 와서 고기 반찬 없냐며 저희 집 냉장고를 들쑤시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제가 안 먹고 얼려둔 빵을 발견했어요. 신우가 이건 무슨 빵이냐고 해서 친정 어머니가 보육원 가져가시느라 구운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러자 신우가 아줌마는 아직도 봉사활동인지 그거 가시냐고 놀라는 척하며 낄낄거리더라고요. 제가 아가씨, 아줌마라고 부르면 안 되고 사돈어른이라고 불러야죠라고 한마디 하니까 언니 다 알아들으면서 굳이 지적하고 그러냐고 또 지지 않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상대하기도 귀찮아서 그래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라고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신우 둘이 식탁에 앉아 해동시킨 빵을 뜯어먹으며 그런데 아줌마는 왜 맨날 보육원에 가냐면서 혹시 숨겨진 과거가 있는 거 아니냐고 자꾸 저를 자극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농담인 걸 알았으니까 처음부터 짜증이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둘째 신우가 언니 솔직히 말해보라면서 혹시 거기 언니 애 있는 거 아니냐고 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예전에 일본에서 유학도 했었다면서요. 원래 일본 갔다 온 여자는 만나는 거 아니라잖아요. 라며 뭐 재밌는 소리라고 지들 둘이서 웃어대더라고요. 저도 이때부턴 농담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아가씨 기분 나빠지려고 하니까 그만하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큰 신우가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하긴 하다며 보육원에 언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자주 가시냐며 심각하다는 듯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혹시 아줌마한테 숨겨진 늦둥이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며 저한테 잘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으냐으냐 해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이 안 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농담이라고 떠드는 건가 싶고 무엇보다 자꾸 친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농담을 하는 그 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진짜 무례하다고 한마디 따끔하게 했습니다. 그런 헛소리나 떠들어댈 거면 저희 집 오지 말라고요. 목 위에 달린 거 그거 머리 맞으면 생각 좀 하고 떠들라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세게 말한 건 처음이라 그런지 아니면 자기들도 뭘 잘못했다고 느꼈는지 죄송하다고 하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일이 일단락된 줄 알았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기 여동생들한테 뭐라고 한 거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당신 여동생들 예의라곤 눈꽃만큼도 없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분간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자면서 왜 장모님은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다니시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봉사활동은 왜 쓸데없는 일이냐고 따져 물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솔직하게 말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남편 속을 알아야겠다 싶어서 그래 다 터놓고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일단 자기 동생들이 틀린 소리 한 거 아니라면서 왜 사람이 이유도 없이 남한테 잘해주냐고 그래요. 그건 장모님도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비꼬였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뚫린 입이라고 계속 짓거리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진짜로 숨겨둔 자식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면서 저더러 조심하래요.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게 나타나면 어떡하냐고 장모님 잘 단속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망상을 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한 입을 덮고 잔 제 자신이 미워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사고방식이 그렇게 글러쳐먹은 인간인지 몰랐다면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네가 이 모양이라서 네 여동생들도 그 모양인가 보다고 제가 악다구니를 썼어요. 할 소리 안 할 소리 분간도 못하는 너 같은 인간이랑 산 내 인생이 불쌍하다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원래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여동생들이랑 셋이서 살고 있었고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 성품 하나 보고 결혼했고 집도 제가 모은 돈에 친정 도움 받아서 있는 대로 긁어모아 지금 사는 집 마련한 거였어요. 그때도 친정어머니는 남편의 배경 같은 건 보지 않으시고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라는 마음으로 품어주신다 하셨던 거예요. 남편도 그때는 친엄마다 생각하고 모시겠다 하더니 속으로 저런 더럽고 추잡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온 듯 자기가 요즘 돈도 잘 안 벌리고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고 헛소리를 했다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알고 나니 소름 끼친다고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했어요. 결국 몇 번의 실랑이 끝에 남편은 지가 원래 살던 여동생들 집으로 갔고요. 이튿날 친정 어머니가 이서방이 좋아하는 갈비찜 했다며 넉넉히 해왔으니 사돈 처녀들도 나눠주라고 가져오셨거든요. 그런 친정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영문을 모르는 친정 어머니는 왜 그러냐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셔서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헤어지고 싶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기 싫다고요. 이후로 남편의 몇 번의 애걸복걸에도 불구하고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시간이 없어 미루던 혼인신고 덕분에 헤어지는 것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 있는 남편의 짐을 빼서 신우들 현관 앞에 내려놓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이직도 성공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도시락을 싸서 보육원도 가고 노숙인들도 돕고 있네요. 결혼 생활보다 훨씬 보람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다들 행복한 봄날 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간 연애를 했던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 덕분에 홀랑 뒤집어버린 여자입니다. 제 나이 올해 29살이고 결혼할 뻔한 예비 신랑은 저보다 4살이 많은 33살입니다. 연애를 워낙에 길게 하기도 했고 예비 신랑이나 저나 결혼 정년기나 마찬가지였고 예비 시부모님들은 오히려 예비 신랑이 저를 만나느라 혼기를 다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니 저도 예비 신랑의 적당한 프로포즈에 응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사실 예비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되실 어머님께서 저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왜냐하면 연애 중에 한 번도 서로의 부모님께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3년이란 기간이 절대 짧다고만 볼 수 없는 긴 시간인데 저도 부담스러워서 선뜻 먼저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비 신랑이 나서서 자기 부모님들 보여주는 걸 꺼려했었습니다. 어렴풋이 자기도 알고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를 미리 보여줬다간 결혼은커녕 연애도 유지 못하겠다는 사실을요. 아무튼 예비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고 예비 시어머니 집에 초대를 받아 처음 가보게 된 날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건넨 첫마디는 이야기 많이 들었다. 잘 부탁한다는 등의 인사말도 아닌 우리 잘난 아들 마음을 누가 뺏었나 했더니 이 아가씨였구만. 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는데 첫 인상이 그렇게 좋으신 분은 아니었어요. 식사하는 와중에도 저에 대한 궁금한 점은 그다지 물어보지 않으시고 위아래로 무슨 물건 훑어보듯이 계속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렇게 식사가 끝날 때까지 불편한 눈치만 주실 뿐. 정말 말 한마디 없으시다가 식사가 끝나고 나서 식탁을 정리하시더니 냉장고에서 과일을 종류별로 꺼내오셔서는 칼하고 접시를 제 앞으로 쭉 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하고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뭘 구경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냐고 하시더군요. 과일 깎는 걸 한번 봐야겠다고 하시며 어디 한번 깎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깎으라고 무조건 과일 깎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 먼저 시집간 친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암만 시어머니 되실 분이 시킨다고 원하는 대로 할 생각도 없었어요. 단지 설마 했지만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한테 이런 걸 시키실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죠. 어머님께 어머님, 저는 과일을 껍질째 먹어요. 예랑이가 자기는 과일을 깎아 먹는다고 해서 저희끼리는 과일 먹을 때 깎아 먹을 사람은 직접 깎아 먹기로 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과일 접시를 예비 신랑 쪽으로 쭉 밀어버렸어요. 실제로 예비 신랑과는 연애하던 기간에 말했던 이야기이기도 했고 예비 신랑도 자기 어머니의 의도를 눈치챘는지 적당히 저에게 맞장구를 쳐주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넌지시 웃으며 상황을 넘기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그 길로 예비 신랑 앞으로 넘어간 과일 접시를 다시 뺏어오시더니 인상을 잔뜩 찌푸리시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과일을 손수 깎아주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깎아놓은 과일을 한두 개 집어먹을 때 도끼 눈으로 저를 노려보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과일을 먹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런 식의 행동을 보인 건 예상이었지만 예비 신랑이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프로포즈에 승낙을 한 것이고 연애도 길게 유지할 수 있었지요. 예비 신랑이 우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온 날 정말 저희 부모님께도 싹싹하게 잘했어요. 제 여동생한테도 정말 넉살맞게 잘했고 집에 갈 때쯤이 되니까 제 동생은 이미 예비 신랑을 형부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예비 신랑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부모님까지 좋아해 주시니 저도 당연히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리고 얼마 전 처음 양가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 이왕 식사 자리 잡는 거 좋은 데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서울 중심가에 있는 유명 호텔 레스토랑에 힘들게 예약을 잡게 되었습니다. 예약이 끝난 후 예비 신랑에게 장소를 말해줬는데 몇 시간 있다가 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고선 하는 말이 장소를 조금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던 장소는 고깃집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잘 아는 곳이 있다고 본인이 예약을 잡아놓을 테니 거기서 하자고 하시더군요. 적어도 저희는 그 장소가 조금 독립된 공간이 따로 있는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룸형식의 고깃집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한 장소는 그냥 예비시댁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가든형 고깃집이었습니다. 아무리 원하는 음식을 드시는 게 더 좋다고 한들 그래도 양가 부모님께서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이니만큼 어느 정도는 조용한 곳이었으면 했는데 그래도 엄청 유명한 맛집이기는 한지 초저녁 시간대였는데도 가게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래도 장소가 의외의 장소이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호텔 같은 데서 알지도 모르는 요리 먹으면서 어색한 것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맛있는 음식 먹는 게 낫지 않겠냐며 말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본인께서 먹고 싶은 음식집으로 고른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좋아하는 음식 드시는 것도 좋지만 자리에서 챙겨야 할 격식이나 경우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른 곳이었죠.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저 이렇게 3명이 참석했고 예비신랑 가족은 부모님 포함 예비신랑 위로 있는 형까지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처음에 서로 인사하고 따님 잘 키우셨다. 아니다. 아드님도 잘 키우셨다 하면서 서로 덕담 나누고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예비사도는 고기를 참 많이 드셨나 보다. 고기를 많이 드셔서 빵점짜리 어머니가 되셨나 보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고깃집에 데려온 게 아닌가 몰라 하면서 깔깔 웃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방금까지 서로 자식들 잘 키우셨다 나누던 분이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 빵점 어머니라는 말을 하시다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육류가 산성음식이고 산성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를 낳는다나 어쩐다나 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먹을 고기까지 어머니가 다 뺏어 드셔서 딸만 둘 낳았다 이 말을 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100점을 2번 받아서 200점짜리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딸만 낳은 걸 비하하려고 하는 그 말에 저희가 반응도 하기 전에 곧바로 다음에 이어하시는 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왜 자리에 데리고 나오지 않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취직 준비하느라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못 나왔다는 설명을 드리니 이왕 나온 김에 우리 첫째도 장가를 보내려나 했는데 라고 하시며 아쉬워하셨어요. 예비 신랑의 형, 아주버님 되실 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요즘 겹사돈 신경 쓰냐고 이참에 오늘 제 여동생과 아주버님 되실 분을 이어주고 상견례 2번 할 것을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되는 일이 없다고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도 표정이 몹시 안 좋아지셨는데 그걸 눈치채셨는지 농담 삼아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냐고 너스레를 떨며 어물쩍 넘기려고 했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눈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잘생긴 아들 하면서 칭찬을 하시는데 제 남편 될 사람 외모를 가지고 제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하는 것도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정도거든요. 키도 여자인 저랑 비슷한 편이고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정도의 엄청난 회사는 아니었어요. 저 또한 조건만 보면 예비 신랑에 비해 처지는 부분도 하나 없고 집안 형편도 예비 시댁에 비해 모자라거나 한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저보고 시집 잘 오는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모습에 뭐 저렇게 호들갑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주문한 고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웅성거리는 소리도 소리지만 쉴 틈 없이 쏟아내시는 예비신랑 자랑 때문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양가 어른들이 첫 만나는 자리에 중요한 이야기 오고 가기에는 어울리는 장소는 아니었지만 웅성거리는 실내와 손님 수가 이해가 될 정도로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인 사실은 분명했어요. 제 입맛에 맞는지 엄청 맛있더라고요. 뭐 이야기할 분위기도 아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밥이나 맛있게 먹자는 생각으로 고기를 추가로 더 시켰어요. 추가된 고기가 나오고 직원분이 고기를 맛깔나게 다 구워주셨습니다. 다 익어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 말에 팔을 뻗어 고기 쪽으로 향하니 시어머니 드실 분이 자기 젓가락으로 제 젓가락을 탁 쳐내더라고요. 먹으려던 걸 제지당한 것보다도 아무리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고 해도 본인이 밥 먹던 젓가락으로 제 젓가락을 쳐내는 건 좋은 경우가 아닌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지? 하는 표정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이 너도 너희 어머니같이 빵점짜리 엄마가 되고 싶은 거냐고 고기 좀 그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산성 음식인 고기는 남자인 우리 아들이 많이 먹어야 하고 여자가 앞으로 아들 낳으려면 알칼리성 음식 위주로 먹어야 한다고 말하며 너는 나 같은 1등 며느리 되고 싶으면 이런 거나 열심히 먹으라고 쌈채소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제 앞에다가 툭 던져주더라고요. 너희 엄마 같은 빵점짜리 엄마가 아니라 나 같은 200점짜리 엄마가 되고 싶으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아들을 낳지 않겠냐고 으스대면서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앞에 놓여진 쌈채소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말을 듣고만 계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참다가 결국은 폭발해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던져준 쌈채소 바구니를 낚아채 그대로 던져버리신 거죠. 순식간에 상추 세례를 받아버린 예비 신랑의 부모님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화도 내지 못하고 상황 파악도 안 되는지 어안이 벙벙해 있더라고요. 아들 둘 낳은 게 두 분한테는 얼마나 큰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놓고 내 와이프한테 점수 매기며 여태까지의 우리 결혼 생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저를 시집 보낼 생각이 없으시다고요. 이 일로 하여금 제가 아버지를 원망하게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애초에 아버지는 저를 그런 일로 가족들과 등지고 살 사람으로 키우신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질세라 저도 같이 한마디를 했지요. 어머님도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이기 이전에 집에서는 딸이지 않으시냐고. 예비 신랑을 참으로 좋아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결혼까지 승낙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도 저희 아버지 뜻에 따라 이 결혼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갔죠. 예비 신랑이 가게 밖까지 쫓아나와 저와 저희 아버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너네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한마디 안 한 우리 안 사람한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하셨고 그런 부모를 둔 계제는 아니니 예비 신랑이 사과할 필요도 없다고 하셨어요. 정작 사과를 해야 할 시어머니는 가게 안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건지 코빼기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렇게 결혼까지 생각했던 그 남자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준비하던 남자친구와는 이별하게 되었네요. 말씀드린 대로 3년이라는 긴 연애를 하며 결혼까지 확신을 줬던 사람이니만큼 아쉬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실제로 가끔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 미래가 뻔히 보이는 불구덩이 안으로 스스로 들어갈 정도로 상황 판단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면 적어도 저에게 무슨 일이 펼쳐질지는 이미 상상을 해보지 않아도 눈앞에 선할 정도로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아들만 갖는 게 얼마나 자부심을 느낄 일인지는 알 생각도 없고 평생 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아쉬움 가질 생각이 들기도 전에 곧바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을 돌이켜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와중에 제 생각한다고 아무 말도 못하셨다면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김없이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엄마 편을 들어준 아버지가 오히려 더 멋지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만나고 싶네요. 그러면 앞으로 제 앞에 나타날 사람을 기대하며 오늘 사연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드는 사람입니다. 아직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네요.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 직후부터 정말 걸은 적 한 번 없었고 매달마다 테스트기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재작년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몇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시술로 후유증이 크게 와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고 다시 시도하는 게 두렵기만 하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몸 관리만 하면서 쉬고 있어요. 보통 시험관 같은 거 포기하고 있으면 자연 임신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저희에게 좋은 소식은 없네요. 검사를 해보면 저나 남편이나 두 사람 다 아무 이상 없는, 병원에서도 어찌할 방도를 모른다고 하는 원인 없는 난임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알고 계시니 결혼 초반에는 아이는 언제쯤 들어서겠냐고 물어보시던 집안어른들도 이제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조심조심 하십니다. 특히 시부모님께서 더욱 더 저에게 조심조심 하세요. 두 분이 나쁜 분이거나 시월드 같은 것도 아닙니다. 손주를 기대하는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손주 보기 싫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으시겠어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기다리시는 건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시술 부작용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걸 가지고 시부모님이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을 주고 강요해서 제 몸만 상하고 멀쩡히 다니는 회사까지 그만두게 만든 것 아닌가 하시면서요.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 1층에 공실이 나게 되면서 저한테 월세를 받지 않을 테니 거기서 뭐 할 만한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몫이 좋은 곳이라 굳이 저한테 넘기지 않으셔도 세입자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 아직도 제가 쉬고 있는 이유가 본인들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배려해 주신 부분인 거죠. 정말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할 일인데 이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버렸네요. 남편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어요. 형님은 시집간 지도 오래되었고 자식도 셋이나 있습니다. 원래부터도 말을 조금 조심성 없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듣는 사람 불편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형님네와 서로 집이 가까운 편이고 남편과 아주버님이 서로 잘 통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교류가 잦은 편입니다. 저희 집에 놀러와서 두 사람이 한 장 걸치고 밖에 당구라도 치러 가는 날에는 꼼짝없이 신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이 이야기를 그렇게 꺼냈어요. 저와 남편이 그렇게 실패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 듯 툭툭 꺼내는 말들이 저에게는 상처였습니다. 애 키우는 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신세 한탄 정도 하는 거면 들어줄 정도는 되는데 신우는 꼭 옳게, 나는 옳게가 제일 부러워. 억지로 가지려고 하지마. 애 없는 게 요즘은 복이래. 뭐하러 애를 가지려고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신세한탄이라 생각하고 듣고 넘겨볼 수 있겠는데 가끔은 자기 애를 셋이나 낳았다고 유세라도 부리는 건지. 둘째가 아들인데 둘째가 온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시끄럽게 굴고 있는 걸 조용히 시키려다가도 애가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면 애가 말을 하도 안 들어서 못 키우겠다고 나는 셋이나 있으니까 하나 줄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데려가려면 사고뭉친 둘째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둘째를 붙들어 잡고 저한테 엄마라고 불러보라 하라고 시키는데 정말 애도 싫어하고 저도 싫어하는데
저런 장난을 왜 치는가 싶어요. 하루는 저한테 포기하면 애가 생긴다더라 하면서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애가 안 찾아오는 거라고, 자기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저절로 생길 텐데 뭘 그렇게 목숨을 거냐면서 제 속을 긁더라고요. 자주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볼 때마다 저러고 있으니 농담이라고 받아들이기에도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런 농담 하나도 재미없다고 정색을 해도 어디까지 해야 제가 화를 내려나 계속 꿋꿋하게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다 하여 신우에게 말 좀 한번 해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말 그렇게 하지 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시부모님께서도 나서서 말한 적이 있지만 신우는 알겠다 대답만 하고 눈치 못 챈 척 어느새 또 저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일부러 저런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도 저에게 아이가 찾아올 거라 믿기에 최대한 신우가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신우만 저러니 차차리 다행이다 라고 마음의 위안을 하면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부모님이 본인들 명의 건물에다가 저에게 세를 받지 않고 가게를 내어주신다 하니 저도 사업해본 적이 없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날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중에 카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답사 및 조사도 해볼 겸 해서 찾아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마침 시부모님께서 저녁 먹으러 오라고 연락을 주셨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도 한참 뒤에 저에게 연락이 오더니 굳이 집에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남편 퇴근 시간이 곧 되어가길래 남편을 만나 남편 차 타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들어서니 시부모님 표정이 아주 안 좋으셨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얼굴에 화가 굉장히 많으신 듯한 그런 표정이셨거든요. 딱 봐도 안 좋아 보이는 두 분 표정에 저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껴 조심히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휙 돌리신 채 아무 말도 없으시고 시아버지가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너네가 사실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 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많이 격양되어 있고 화가 많이 나신 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 부부가, 특히 제가 몇 년 동안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건데 대뜸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안 갖는 거냐는 말을 들으니 이유를 막론하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이가 안 생기니 하다하다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고요. 남편도 아버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고 뜬금없이 그런 소리를 하냐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마음 쓰고 있는 거 잘 아시면서 난데없이 불러 이렇게 상처를 주시느냐고 따졌어요. 따져 묻는 남편의 목소리도 끝이 살짝 떨리고 있는 게 여차하면 남편도 눈물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흔들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저는 거기에 복받쳐서 거의 통곡을 하다시피 눈물을 쏟았어요. 왜 울다가도 누가 괜히 툭 건드리면 터질 때 있잖아요. 남편의 울먹이는 말투가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통곡을 하고 있고 남편도 소리 한번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시부모님이 당황하셨어요. 울고 있는 저희 대충 수습해주시고 무슨 일인가 두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 신우가 시부모님 댁으로 김치를 얻으러 왔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제가 통화하는 걸 들은 듯 하고요. 그때 신우가 처음으로 시부모님께서 건물 1층 공시를 저에게 무상으로 세를 주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나 봐요. 신우가 그때 시어머니께 시부모님이 우리한테 간섭하는 게 싫어서 그냥 안 생기는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제가 신우에게 직접 말한 사실이고 시부모님께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신우도 자기 부모님을 속이기까지 하는 제 모습에 화가 났지만 그동안의 저와의 의리도 있고 제 남편과의 우애도 있어서 비밀을 지켜왔다고. 그런데 이젠 아이가 안 생겨서 고생 중이라는 거짓말도 모자라서 시부모님의 돈까지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자기가 참다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용의주도하게도 자기가 비밀 안 지킨 걸 들키기 싫으니 시부모님한테도 그냥 건물에 세 주기로 한 것만 철회하고 자기가 말한 거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사실 확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우가 중간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 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지 저에게 정말로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맞냐고 그 상황에서도 재차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울 만큼 울었고
이 사단이 나게 된 사건의 정황까지 전부 다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그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는 당신의 딸, 그러니까 신우이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재차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집에 왔는데 잠도 잘 오지 않네요. 남편도 누나가 왜 그랬을까라고 의아해하지만서도 뭐 어떻게 한바탕 뒤집어버리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연 끊고 안 보고 살면 되지 하면서 살살 제 기분만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족이라는 게 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란 건 알고 있고 그냥 이렇게 몇 달 안 보다가 어영부영 다시 만나게 되겠죠. 더군다나 한 동네 살고 있는 데다가 남편도 당장 집 애영 아니면 근처에 같이 술 먹고 놀 사람도 없을 테니 말이죠.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잘 오지 않네요. 남편 말 맞다나 안 보고 사는 것 말고 제대로 한 방 날려주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싶지만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신우가 다 잘못한 일이라도 팔이 안으로 굽지 다른 가족들이 제 편 들어주겠어요? 저 혼자 참아내야 하는 일인가 싶어서 너무 화가 나네요. 후기 보내드립니다. 제가 사연 보내드린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신우는 시어머니한테 무슨 연락이라도 받았는지 왜 그랬냐는 제 질문에는 대답 한 번 없었고 연락 한 번 되지 않았네요. 그 길로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자리 깔고 앉아서 신우 불러오라고 신우 와서 오해 풀고 가기 전까지는 저도 집에 가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말리시다가 안 되겠다는 걸 알아채셨는지 곧바로 신우를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도 시부모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잘 지냈냐고 물어보면서도 제 표정을 살피면서 최대한 저랑은 말을 안 섞으려고 하더라고요. 얼굴 보자마자 한마디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시부모님도 계시고 하니 일단 식사를 먼저 시작했어요. 정말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맛있다 하면서 아양을 떠는데 정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식사가 다 끝나고 나니 제가 먼저 묻지 않아도 시부모님께서 제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먼저 신우에게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 먼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화가 난 상태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신우가 대답하는 태도에 따라서 일 크게 만들지 않을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뻔뻔하게도 정말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말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애 낳기 싫은데 어른들이 반대할까봐 난임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식으로 제가 틀림없이 자기한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보고 이제 걸리니까 자기를 팔아먹어서 오리발을 내민다고 저보고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연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언제 그랬냐고 화를 내니 오히려 신우는 저 때문에 겁을 먹고 당황했다며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거짓말을 하고 앰뷸런스를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야말로 억울함에 우라가 터져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매번 이런 상황에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어영부영하던 남편이 그제서야 나서더라고요. 여태 저희가 병원을 다니며 받은 검사 기록을 그 자리에 던졌어요. 얼굴은 잔뜩 일그러진 채로 화가 많이 나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신우가 발뺌하지 못할 증거 앞에 깨갱거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도 이미 진작에 신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 신우에게 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짜처럼 만들어서 여러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느냐고 아주 혼쭐이 나고 있었죠. 아주버님도 이때만큼은 형님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가만히 앉아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우는 그제서야 엉엉 울면서 쟤들한테 암만 애가 없는 게 불쌍하다고 해도 나는 애가 셋이나 있고 엄마의 친딸인데 어떻게 엄마는 상가 건물을 쟤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세를 줄 생각을 하느냐고요. 저는 애도 없으니 다시 회사 같은 거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말인즉슨 며느리인 제가 딸인 자기를 제치고 무언가를 받는 게 배가 아파서 꿈인 수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묵직한 돌직구를 신우한테 꽂아주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도 신우가 마음 상하지 않게 그에 상응하는 만큼 해주려고 했었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워낙에 계획성도 추진력도 없는 못 믿어온 성격인데다가 지금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저와 시부모님, 나아가서는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까지 이간질을 하려고 한 심보가 고약해서 해주려던 것도 못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너가 거짓말했던 것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 건물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사실대로 말했으면 뭐라도 하나 해줬을 텐데 네 마지막 기회를 너가 차버린 거라고 쓴소리를 하시고, 더는 너같이 마음 씀씀이 나쁜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없다고 확고하게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방바닥에 발을 동동 구르며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신우를 아주버님이 겨우 수습해서 집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신우가 나가니까 집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사실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딸 말만 듣고 저에게 뭐라고 한 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저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거짓이 아닌 걸 알게 되었으니 저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은 정말 몫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시국에도 상권이 죽지 않고 활발하고 장사도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요즘은 돈 벌리는 재미에 피곤한 것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혜는 아직도 시부모님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신우가 삐진 듯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건 신우일 텐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은 신우를 조만간 용서해 주시겠죠. 그래도 신우가 저렇게 고자세로 나와서는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아이 소식은 없네요. 이제 장사도 시작한 이래 가장 성수기가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이 바쁨을 만끽하면서 지낼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몸도 다 추스러서 시술이 되었든 자연 임신이 되었든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희 부부를 그리고 더불어 저희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해줄 아이가 찾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볼 계획이에요. 오랜 기다림이니만큼 내년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가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부터 고모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다른 남자와 눈이 맞은 어머니가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어머니와 연락이 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늘 고모는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를 욕하기 바빴고 저희 아버지도 자상하신 분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어머니를 만난 적은 없으니 그저 고모의 말을 믿으며 자랐습니다. 힘들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와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도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과 누나 한 명이 있다는 그는 저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과묵하지만 성실한 그는 저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전에도 제 어두운 가정사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던 경험이 있었기에 바로 연애를 시작하지는 못했어요. 몇 번의 만남 이후 고민 끝에 저도 제 가정사를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걱정과는 달리 남자친구는 제 가정사는 제 잘못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그와 언젠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후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해왔고 저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러자 했어요. 처음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난 날 정말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미리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두어서 그런지 어렵고 불편한 질문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몇 번 예비 시부모님과 만나며 사이가 좀 더 가까워졌고 결혼 날짜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상황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면서 근무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회의도 더 많아지고 야근도 늘었어요. 덕분에 3주 만에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수 있던 날이었어요. 모처럼 남자친구와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려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부모님께 전화가 걸려왔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남자친구가 오늘은 이미 정해둔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말했지만 계속 오라고 설득하시는 예비 시부모님의 모습에 결국 화과자를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예비 시부모님과 신우는 잘 왔다고 하면서도 저에게 네가 오기 싫어서 네 남자친구 앞세워서 안 온다고 한 거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하면서 손사래를 쳤지만 시모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생사를 오가는 일 아닌 이상 부모가 찾으면 내하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며느리들 네가 잘해야지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말씀에 놀라 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가 왜 그걸 저한테 말하냐고 반박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어요. 그리고 한 번은 남자친구네 가족 모두가 일이 있어서 예비 시모 혼자 가게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떡하냐 많이 힘드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럼 제가 하루 회사 쉬고 가서 도와드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넘기려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갈 거냐고 되묻는 거예요. 그제서야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제가 진심이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가서 도와드리고 점수 좀 따라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서 회사 일까지 내가 빠져가면서 가게에 나가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왜 점수를 따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저더러 별것도 아닌데 날 세운다고 매정하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일을 더 크게 만들기 싫어서 어쨌든 그렇게는 못한다고 자르긴 했는데 기분이 계속해서 언짢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이러면 결혼 후에는 얼마나 뭘 부탁하려고 그러나 싶기도 하고 걱정이 됐어요. 게다가 저를 힘들게 한 또 다른 이유는 시모가 그렇게 남 흉을 본다는 거예요. 친지분들 흉도 보고 이웃들 흉도 보고 모든 사람을 깝니다. 문제는 그걸 자꾸 저랑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회사에 있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수시로 전화를 하시는데 대부분 내용은 옆집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혹은 문득 생각난 건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다. 뭐 대부분이 이런 식의 별 볼 일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솔직히 제가 일부러 몇 번 전화를 안 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모가 남자친구에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시모한테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잘 받지도 않는다고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자기랑 누나는 성격이 살갑지가 못해서 어머니한테 달라붙어 다니지 못한다고 그걸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회사 일이 바쁜데 그렇게 어머님 하소연 들어드릴 시간 없다고 딱 잘랐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하루에 5분 일주일에 3-4번만 해주면 되는 건데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냐고 서운하다 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자기도 못하는 걸 나더러 대신 하라고 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하니 저더러 며느리가 되면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화까지 내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결정적으로 파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 1,00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이직 한 회사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어요. 사내 행사답지 않게 큰 돈이 상금으로 걸려 있어서 며칠 밤을 새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아 1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휴가 3일과 상금 1,000만 원이 포상으로 주어졌고요. 처음에는 여행을 갈까 생각도 했지만 역시 결혼할 때 보태는 게 좋겠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고 저 또한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남자친구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남자친구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고 하길래 당연히 우리 결혼 자금으로 써야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기뻐하면서 그럼 그 돈으로 예비 시모랑 신우에게 작은 선물 하나씩 하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때만 해도 작은 선물이라서 화장품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라고 했죠. 제가 이때 좀 더 정확히 물어보지 않은 게 화근이었어요. 며칠 뒤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신우랑 백화점에 갔다가 저희 회사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잠깐 내려올 수 있겠냐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예비 시모와 신우를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어요. 시모가 저에게 백화점에 갔더니 너무 예쁜 게 많아서 고민이 되더라며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거 사셨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일단 골라만 왔다면서 어떠냐고 저에게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몇 개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비싸기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가방이었어요. 저는 정말 예쁘다고 그런데 이것들 조금 비싸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신우가 저에게 사실 가방 2개 합치니까 1,000만 원이 좀 넘더라며
근데 넘는 건 우리가 보탤 거예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들 가방인데 자기들이 돈을 보탠다는 게 이상해서 누가 사주는 거냐고 물었더니 둘이 저 한번 쳐다보고 서로 한번 쳐다보더니 깔깔 웃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신우가 말하기를 제가 그 가방을 예단으로 사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 멍찌고 황당해서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무랑 신우가 어이없다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같은 표정이었을 거예요.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갑자기 시무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바꿔주더라고요. 보니까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가 무슨 일 있냐고 저에게 묻길래 시무랑 신우가 내가 가방을 사준다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이따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시무와 신우에게 정말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했냐고 물으니 그럼 자기네가 없는 말 하겠냐며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근데 이러나 저러나 지금 사줄 건지 말 건지 말하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신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지금 여유가 없어서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했고요. 그러자 신우와 시무가 기분이 상했는지 알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찬바람이 부는 그 뒷모습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예비 시무와 신우가 그렇게 가고 나서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신우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는 남자친구의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보고 낮에 있었던 일 때문이라는 걸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끄는 남자친구의 표정이 영 좋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아까 도대체 시무와 신우에게 뭐라고 한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덧붙여 왜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시무와 신우에게 그런 큰 선물을 하겠다고 약속했냐고도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집에서는 저를 친딸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마음이 되어 있다.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시 따져 물으니 하자 있는 제 사정을 이해해주는 고마운 가족들에게 그 정도 선물이 뭐가 어렵냐고 너무 야박하고 치사하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가정사를 두고 제 잘못이 아니라며 뭐 어쩔 수 있었냐고 말하던 건 다 거짓부렁이었다는 걸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걸 이유로 저를 하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숨겨왔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더군요.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할 정도로 눈치가 없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단지 이 남자에게는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부모에게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제 모든 걸 다 바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의 결혼도 애초에 그럴 계획으로 저에게 접근했겠죠. 그리고 점점 이 결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남자친구에게 그럼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깟 1,000만 원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는 거냐며 저더러 다시 봤다고 실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기회를 줘보고 싶은 생각 또한 없었지만 남자친구에게 한번 떠보듯이 물어봤어요. 너도 그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내 고모에게 선물을 하라고요. 그럼 저도 그깟 1,000만 원 아까워하지 않고 신우와 시모에게 선물하도록 하겠다고요. 남자친구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부모님도 아닌 사람한테 뭐하러 그렇게 돈을 쓰냐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저를 딸같이 여겨줄 자기 가족들한테 돈 1,000만 원 쓰는 게 아깝냐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아까우면 아깝다고 말하라나요. 남자친구한테는 웃으며 대답해줬어요. 그렇지 않다고 1,00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요. 제 말에 남자친구 얼굴이 환하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시간 끌 거 있냐고 뭐 사고 싶은지는 내가 봐서 안다고 백화점으로 당장 가자고 했습니다. 신우와 시모가 골라놓은 명품들을 들고 남자친구와 계산하러 향했습니다. 계산을 하기 직전에 남자친구에게 아직 상금이 입금이 안 돼서 들어오면 곧바로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말하고 남자친구의 카드로 일시불로 긁어버렸습니다. 포장하면서 어차피 드릴 건데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택도 뜯어버리고 백화점 쓰레기통에 영수증과 함께 버려버렸어요.
남자친구 집에서 선물을 전달해드리니 두 사람도 입이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럴 거면 아까 진작에 사주지. 뭐하러 여러 사람 기분 나쁘게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참 끝까지도 좋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대변이라도 해주듯 아직 상금이 입금이 안 돼가지고 그랬던 거라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분위기가 그쪽 집안들만 신이 나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제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요. 아까 전 나를 가족처럼 받아줄 사람들에게 1,000만 원 쓰는 게 아깝지 않냐고 물어봤지 않느냐고. 너는 이미 가족이니까 네 가족한테 1,000만 원 쓰는 거 전혀 아깝지 않을 테니 내 돈 가지고 네 가족들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네 가족들한테는 네 돈 써서 네가 잘하라고요. 이깟 1,000만 원 똥 차더라고 두 번 다시 엮이지 말라는 교훈값이다 생각하고 눈 꼭 감고 그 가방들 니네 가족들한테 내가 그냥 사줘보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너가 직접 번 돈 가지고 가족들한테 잘하라고 레슨해준 게 있으니까 그 값을 너가 치른 거라고 해줬습니다. 신우와 시모한테도 남한테 그런 비싼 거 받는 거보다 가족한테 받는 선물이 더 마음에 드시죠?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공동재산이 되었을 것을 그 1,000만 원조차 지 가족한테 지 돈 쓰는 건 아쉬워서 내 돈 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게 아직도 괘씸해서 생각만 하면 화가 나네요. 결국 남자친구와는 그날로 헤어졌습니다. 제가 1,000만 원이 아까워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남의 개인사를 가지고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휘두르려 하는 모습과 네 돈 내 돈 따지면서도 내 돈은 자기 가족한테 다 써야 하는 심보를 가진 사람하고는 가정을 이루어봤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이다 보니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로 사진으로나마 그 집 구석 소식을 볼 때가 있어요. 신우의 SNS에 들어가 보면 그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소에도 사소한 것까지 남들 보여주고 싶어 사진으로 전부 찍어 올릴 정도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사진 하나 안 올라오는 것 보면 아무래도 그 가방은 환불을 받은 것 같네요. 일부러 영수증도 버리고 택도 뜯었으니 환불하려면 말싸움 좀 해야 했을 텐데 나한테는 그 돈이 아깝냐면서 자기 돈은 정말 아까웠는지 말싸움까지 해서 환불을 받아냈나 봅니다. 그런 거 보면 안전 후회가 없어요. 오히려 결혼 전에 자기들의 본 모습을 까발려줘서 고마울 따름이에요. 제가 그 상금을 타지 않았더라면 꼼짝없이 그 사람들 본성도 모른 채 그 집에 시집가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지 뻔하다 보니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 나오네요. 이 1,000만 원만큼은 제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저를 위해 쓰도록 해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